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3교시인데요. 진화론의 그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화론 하면 우리 이제 학생 청년들의 그 문제 또 어려움으로만 이렇게 느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창조과학 스쿨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 그 나이 드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나이가 45세긴 한데 중고등학생들 그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에 참석할 수 있냐고. 우리 딸이 고등학생인데 딸과 함께 참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참석하시려고 하냐고 그랬더니까 자기가 이제 생물학과를 졸업했고 또 세종시에서 그 세종시 공무원이더라고요. 법원직 공무원인데 자기가 그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주제 내용 중에 보니까 진화론에 대한 것도 다루고 또 강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교제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허락해주면 오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진화론의 실체에 대해서 2시간을 전했어요. 근데 1시간 딱 전하고 났는데 오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못 들었을까요? 예. 자기가 이제 생물 배웠고 생물 과목 중에 그 진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한 학기 내내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자기가 열심히 배웠는데 진화론의 그 증거들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교수님으로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여러 연구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진화론의 실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제가 다루게 되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과학책에서 다루는 진화의 증거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루기 전에 먼저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진화론자 중에 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 진화론자죠. 그리고 그 영국 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제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하고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저희 이제 제 제자 중에 그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참 성실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연구실에 오라 해서 늘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자가 저에게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열어보니까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미리 읽었기 때문에 제자에게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이 책에 있는 진화의 증거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라고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날 이제 지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진화론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분하고 정식적으로 학회에서 학술대회에서 초청받아가지고 디베이팅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같은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분도. 그래서 이분은 이제 존 레녹스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지금도 이제 현직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논쟁을 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과연 과학이 하나님을 매장시켰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과학이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논쟁을 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치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10편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때 이제 존 레녹스가 교수가 제시한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과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을 했다면 현대 과학자들이 하나님 믿기는 어렵겠죠. 그죠? 과학적으로 없다고 증명을 했는데 오늘날 최고의 과학자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존 레녹스 교수가 두 과학자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분은 그 왓슨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DNA 잘 아시죠? DNA 이렇게 사다리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중으로 어떻게 돼 있죠? 꼬여 있잖아요. 요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간 게놈 연구소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의 이전의 소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이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현재 인간 게놈 연구소의 소장이고, 미국 그 오바마 정권 때 미국 국립보건원장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게놈 작성했던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식사한 다음에 좀 말씀드리려 했는데, 하여튼 그 인간 게놈이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세포 안에 있는 그 DNA 있잖아요. DNA의 그 염기를 전부 받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연구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프란시스 콜린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 보니까 어때요? 이력이 매우 비슷하죠? 그리고 최정상급 과학자다 하는 거는 다 동의하시겠죠? 동의가 되십니까? 저만 동의되는 건 아니죠?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날 현대과학이 하나님 없다고 증명했다면 최정상급 과학자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무신론자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문제고 그들의 세계관의 문제지 뭐의 문제는 아니다.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압축하면 두 가지 이론으로 정리됩니다. 창조와 진화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창조를 믿으십니까? 진화로 믿으십니까? 잘 안 들립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창조를 믿으십니까? 진화로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 해서 거짓이 사실로 둔갑하는 것도 아니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 해서 사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하면 정말 그 하나님 안 믿는다는 근거가 있는 건지, 증거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정말 확실한 증거 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 이 시간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됐다고 하죠. 이걸 무슨 진화라 하죠? 화학 진화라 합니다.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한 과정. 자, 그 다음에 하등한 동물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좀 더 복잡해지고 고등한 종으로 진화됐다고 하죠. 이걸 무슨 진화라 하죠? 생물 진화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사람과 원숭이와 같은 공통조상에서 유인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람으로 진화했고, 사람도 뭐하고 있대요? 현재도 진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인류 진화입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이 진짜 맞다면 사람은 최초에 뭐로부터 왔습니까? 물질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화론 받아들이면 인간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물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물질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뭐예요? 우연히 저절로 모든 것으로 진화되어 갔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왜 우연히 존재하게 됐겠다는 거예요. 저절로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고등한 동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뭘 얘기해요? 짐승을 뭐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뭐하죠?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화론으로 보면 인간은 뭐에 불과하다? 고등한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동성애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게 지금 동성애자들이 펴는 논리입니다. 인간을 뭘로 전락시켜요? 동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진화론이 주장하는 건 모든 생명체가 물질로부터 저절로 생겼다는 거죠. 자, 물질로부터 저절로 생겼으니까 누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목적 없이 우연히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목적이나 가치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포유의 동물의 한 종류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진화론자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요. 이 진화론자 중에 그 윌리엄 프로바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인의 견해. 다인이 누군지 아시죠? 진화론 주창한 사람이죠? 자, 다인의 견해가 뭐냐? 진화론 받아들이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목표를 지향하는 어떤 종류의 힘들도 없다. 죽음 이후에는 생명이란 없다. 진화론 받아들이면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없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없고 인간에게 뭐도 없다. 자유의지도 없다. 진화론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일반인들이 갖는 오해가 뭐죠? 진화는 어느 책에서 가르칩니까? 과학책에서 가르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책에서 가르치니까 무슨 오해를 하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가 보다. 이런 오해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창조는 어느 책에서 가르칩니까? 성경책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생각하죠?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과학적인 증거는 창조와 진화론 중에 뭘 더 지지할 거다? 진화론을 지지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오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런 도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이과, 요즘도 문과, 이과를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생물 원투를 배웁니다. 네. 그러니까 진화론을 아주 자세하게 배워요.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때 이 생물 선생님이 저를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생물 선생님이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를 쭉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수업시간 저한테 그런 거예요. 진화가 일어났다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고 끝나주면 좋은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하나님 믿느냐?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잠시 스치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화론을 이제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진화론의 잘못된 점은 말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선생님과 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끝났으면 너무 좋은데 선생님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도전이 뭐였냐면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뭘 지지한다는 거예요? 야, 진화론을 지지하는데 일개의 학생이 진화론을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너는 어리석은 학생이다. 저한테 낙인을 딱 찍어주더라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대학의 과학 분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을 지지하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2001년에 과학자들이 그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게 뭐 깨알같이 써져 있는 게
안 보이시죠? 그냥 깨알처럼 보이는데 여기 100명의 과학자가 이름을 거기다 쓴 겁니다. 처음 올린 사람이 헨리 셰퍼러에서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 후보로 3번이나 올랐던 그 권위 있는 과학자예요. 그분들로부터 해서 100명이 이름을 올렸어요. 자, 그리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 성명서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세계적인 과학자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식으로 제시했어요. 네. 2001년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더 뒤져보니까 2019년에 현재 몇 명이 사인했습니까? 1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는 반대한다. 하는 성명서에 사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성명서인데 보시면 첫째, 이름을 밝혀야 돼요. 자기 이름. 두 번째, 자기가 어느 대학 교수인지를 밝혀야 돼요. 세 번째, 자기가 어느 과학단체나 학술 분야에 등록된 과학자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명서에 서명하려면 뭐예요? 자기 신상, 명세를 완전히 공개를 하고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나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 데서 여기 성명서에 서명 못해요. 목사님들도 내 이름에서 안 됩니다. 자격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한 거예요. 거기 한번 나중에 이제 제가 이 홈페이지 주소까지 해놨으니까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격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서명자들은 생물학, 화학, 뭐 하여튼 자연과학 한 분야에서 반드시 뭐를 소지해야 되죠? 박사학위 소지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엄격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배운 사람에 한해서만 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 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현재 의과대학 교수로 뭐하고 있어야 되죠? 활동하고 있는 사람만 사인할 수 있습니다. 나 의사고 의학 박사학위 받았다 해서 사인 못합니다. 현재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 중인 사람만 서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서명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는 그와 같은 자격 규정을 두는데도 지금 현재 몇 명이 사인했다고요? 1000명 이상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자기 이름을 밝히고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 보셨나요? 생물의 개통수. 표정이 밝지 않네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물질에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됐다고 그 사람들 가르치죠. 자,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가 있겠죠. 거기에서 뭐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식물로 모든 동물로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로까지요? 사람으로까지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질에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했는데 최초의 생명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거죠. 진화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를 뭐라 불러요? 공통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진화론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물고기하고 우리는요, 공통 조상으로부터 왔다니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고 끝나면 참 좋은데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증거. 자, 이게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왔던 증거입니다. 혹시 이 그림은 본 적이 있으시나요? 고등학교 1학년 생물책을 제가 스캔해서 올린 겁니다. 네. 해켄이라고 하는 진화론자가 제시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척추 동물들을 그 배아를 연구했어요. 자,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들을 뭐라 부를까요? 뭐 과학이 별거 아니에요. 척추동물이라는데 이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을 이분이 관찰을 했습니다. 정자하고 난자가 수정이 되면 뭐예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형태를 갖추잖아요. 이거를 배아,
배자 또는 배라고 불러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새, 조류,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해서 최초의 배아의 모습을 쭉 관찰하고 그렸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결론 내려주시죠. 자, 최초의 배아의 모습들이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닮았잖아요. 저 아무리 봐도 닮았어요. 닮았죠? 네, 이렇게 닮았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뭐라고 했냐면, 관찰은 척추동물은 발생 초기 과정이 매우 뭐하다고요? 비슷하다. 그래서 뭐라 해석했습니까?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어요. 자, 두 분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 가정입니다. 우리가 볼 때 두 분이 너무나도 닮았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슬픔이 될지 모르지만 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피조물입니다. 자, 예를 든 거예요. 두 분이 너무 닮았어. 그럼 우리 무슨 결론 내리죠?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인가 보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안 내려요? 그렇게 내리는 건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이분이 이런 합리적인 결론 내린 거예요.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은 거 보니까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온 증거가 확실하다. 예, 이렇게 해서 160년 동안 이게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분이 보니까 요때 여기 보니까 배아에 목주름 같은 게 보이죠? 저거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목주름이에요. 근데 해켈이 뭐라고 했냐면 아가미궁이다. 이렇게. 뭐라고요? 아가미궁. 자, 아가미는 어느 동물에게 있죠? 어류. 요때는 어류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사람의 배아가 성장하니까 뭐가 보이죠? 꼬리 같잖아요. 요때는 뭐일 뿐이다? 원숭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모양을 갖췄죠? 사람의 모양을 갖췄잖아요. 태아. 자, 뭔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진화해온 것을 뭐 한다고요? 그 단계를 다 재현을 한 다음에 사람의 형태를 갖고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 재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배아가 물고기, 이때는요 원숭이, 이때부터 뭘 할 수 있다?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자, 이것 때문에 뭐가 유럽 쪽에서 많은 문제를 생겼습니까? 낙태를 합법화하는 거기에 증거로 채택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임신 7개월부터는 사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낙태를 못하고 임신 7개월 이전에는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낙태할 수 있다. 해켈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류냐 해파리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한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진화론은 과학에서 다루잖아요. 근데 과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어느 과학자도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이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이 발생학자가 있어요. 이 발생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배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발생학자라 합니다. 자, 위에 거는 진화론자 해켈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요거 그린 겁니다. 근데 밑에 거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지금은 배아 현미경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그 개체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거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 자, 그림이 정확할까요? 사진이 정확할까요? 당연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화론자 헥겔이 그린 그림하고 실제 사진이 닮았습니까? 오늘 이러면 이제 저녁 먹기 힘들어요. 밥값은 하셔야죠.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자, 도령령 닮았습니까?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 튀어나와 있는 배를 전부 성형을 했죠. 네. 이 성형술을 제 배에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완전히 성형을 했습니다. 자, 병아리는 닮았습니까? 여기 꼬리 부분이 없는데 일부러 추가했죠. 자, 사람은 닮았습니까? 안에 있는 부분을 다 깔아낸 것입니다. 자, 실제 사진과 촬영을 해보니까 뭐예요? 진화론자가 그린 그림하고 실제는 같아요, 달라요? 포토샵을 한 사진, 뽀샵한 그림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1997년에 사이언스지에 밝혀졌는데 그 이후에 이 진화론의 조작된 증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스테븐 굴드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진화론자입니다. 이분이 학술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뭐 해야 한다고요? 부끄러워해야 한다. 우리는 누굴 얘기할까요? 진화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헥겔이 진화론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려고 스스로 무슨 증거를 제시했어요? 스스로 조작된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게 1997년에 사이언스지에 실렸는데 거기서는 재밌는 제목을 달았죠. 재발견된 위조, 헥겔의 배아 그림은 사기였다. 그 결론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생물학에 있어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 논문을 사실 다른 학술지에서도 연속 게재를 했습니다. 원래 논문은요, 한 학회지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 문제, 장난 이렇게 되면서 문제 많잖아요. 교수님도 논문 표절했다고. 한 가지 논문을 A 학회지에도 싣고 B 학술지에도 실으면 불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때 사이언스지에 실었을 때는 다른 학회에서 앞다투어서 이것을 실었습니다. 본인이 실은 게 아니라 학회지에서 요청을 받고서 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진화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들을 뭐 해주려고요?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많은 학술지에 이 논문이 게재가 됐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사진이 그대로 실리고 진화론의 증거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이것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그 명령이 나오거나 또는 실을 때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증거다 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증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좀 본 것 같죠? 스탠리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한 거예요. 자, 최초의 지구를 과학자들은 원시지구라 합니다. 자, 최초 지구를 뭐라 한다고요? 원시지구. 자, 그러면 이 원시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를 뭐라 했을까요? 원시대기라 했겠죠. 과학이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저도 하얀 가운 입고 하지만은 똑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스탠리 밀러가 실험할 당시에 그때 그 원시 대기를 뭐라고 가정했냐면 암모니아, 그 다음에 메탄, 수소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시 대기에 이 대기 물질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6일 동안 고전압 방전을 했습니다. 막 번개 같은 현상을 만든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냉각을 시켜서 딱 검출했는데 뭐가 검출이 됐을까요? 뭐가 검출이 됐을까요? 아미노산이 검출이 됐습니다. 유기물질.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검출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소설을 쓸 수 있죠. 우연한 기회에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으면 이 아미노산들이 질서정연하게 결합이 되면 뭐가 되죠? 단백질이 될 수 있고, 또 단백질들이 DNA, RNA를 만들어내고 세포가 될 수 있다. 요런 사실은 소설을 우리 책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보니까 메탄수소, 암모니아 집어넣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방전을 해서 냉각시켰더니까 아미노산이 나온 거예요. 자, 정확히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요게 나온 게 단백질이 검출이 됐다고요? 아미노산요. 자, 세포가 검출이 됐다고요? 아미노산요. 자, 아미노산이 단백질 되려면 확률적으로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는. 자, 그런데 이 스탠리 밀러 실험을 우리가 오늘날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이 밀러가 1996년에 이 셀이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과학 잡지에다가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실험은 무슨 실험이다? 잘못된 실험이다. 제가 이제 거기 창건 문헌까지 제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 두들기면 논문 읽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시 지구의 대기를 정확히 뭐한 거 아니다. 반영한 거 아니다. 지금은 과학자들이 이것들이 절대 원시 대기를 덮은 적이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보냐면 질소 N2,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H2O. 그러니까 사실은 밀러가 무슨 실험을 한 거예요? 원시 대기를 한 번도 덮지도 않는 물질 집어넣고 실험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잘못된 가정에서 실험을 하면 아무리 엄격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할지라도 결론은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뭔지 이해되셨나요? 한 번도 덮지도 않은 물질 집어넣고 그 아미노산을 나왔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이 살려면 여기에 무슨 가스가 꼭 있어야 할까요? 이온이. 산소 있어야 하잖아요. 자, 산소 왜 안 집어넣었을까요? 아미노산 생성했어요? 산소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산화돼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밝히죠? 산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구 초기 암석에는 산소가 얼만큼 있었대요? 충분히 존재했다. 자기 가정이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6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93년에 타임지에서 생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 결론 내리죠? 과학자들을 쭉 인터뷰한 다음에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자, 그 다음에 1년 뒤에 스페인에서 생명의 기원 학술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밀러 실험을 폐기했습니다. 밀러가 실험한 대기는 원시지구를 덮은 적이 없으며 이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다.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2년 뒤에 96년에 밀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실험? 잘못된 실험이다. 잘못된 가정에 의해서 잘못된 결론에 도출한 실험이다 하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밀러 실험 그대로 싣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학책을 집필하는 교수님들이 밀러의 실험이 폐기됐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교수 정도 아마 알아야죠. 당연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스탠리 밀러 실험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교과서에 실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지구상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생화학 실험실에서 생명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수없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수없는 실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실험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밀러 실험보다 더 나은 실험이 없어요. 물론 밀러 실험도 잘못된 가정에 기초해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거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실험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없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해서 폐기해버리면 뭘 입증하지 못하죠? 물질에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이 고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 설명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진화론 전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대학생 교재쯤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유기물에서 생명으로 발전한다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뭐래요? 생각이긴 하지만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제가 그대로 스캔했습니다. 자, 요 문단에서 두 가지 거짓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시간 많이 걸리네요. 자, 두 가지 거짓말. 예? 오늘 이름 저녁 못 드신다니까. 밀러는 실험을 통해 원시대기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단한 물질에서 아미노산을 생성했다. 이렇게 돼 있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 잘못됐죠? 덮은 적이 없는 걸 집어넣고 실험했잖아요. 맞아요? 잘못된 가정이에요. 근데 학생들 교과서에서는 뭐처럼 쓰고 있어요? 원시대기를 덮었던 물질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요. 자, 여기서 아미노산 얻었대 있죠? 근데 DNA, RNA 검출했습니까? 예, 일단은 실험실에서 DNA, RNA를 만들었다. 그 사람은 올해의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현재 과학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진화가 일어났다는 과학적 증거 두 가지 제시했죠. 첫 번째 이 증거는 무슨 증거죠? 첫 번째 이 해켈의 폐하 발생들은 무슨 문제죠? 조작된 거잖아요. 자, 밀러의 실험은요, 잘못된 가정에 의해서 잘못된 결론에 도출한 실험인 것입니다. 제가 사실 진화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제가 스스로 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과학자들이 분명히 실험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과서에 계속 실을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진화론자 중에 하버드 대학교의 그 리차드 루원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내용에 대한 글을 썼냐면 자연주의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철학적 뭐요? 헌신. 근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우리 진화론자들은 뭐에 어긋나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진화론적 과학적 주장들을 고수하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진화론적 과학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는 그 내용이 명백하게 뭐가 있을지라도요?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실증적으로 뭐하지 않더라도요? 증명되지 않는 공허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물질주의에 헌신하고 또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모든 과학적인 현상을 뭘로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물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는 끄집어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이 방법론이 아무리 뭐할지라도요, 반이성적이라도 우리의 사고체계가 우리와 다른 사고체계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뭐할지라도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물질론에 기인한 연구체계와 물질적 설명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개념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왜 그래야 한대요? 바로 그 물질주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누구의 발을 과학문 안으로 끄집어들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결국 뭔 얘기입니까?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가 잘못됐다고 해서 폐기시켜버리면 결국 이 과학의 영역에 누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벅두벅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의 증거가 아무리 반이성적이고 아무리 잘못됐고 오류투성일지라도 계속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진화론의 개념을 계속 만들어가야 하고 계속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지 이해되셨어요? 진화론은 과학에서 가르치지만 무슨 문제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네. 이와 같은 것이 계속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 이와 같은 주제들입니다. 지금 계속 미국에서 법정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다뤄지고 있는 거죠. 자, 흔적기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뭐 꼬리뼈, 꼬리뼈를 보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의 조상이 꼬리가 달려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맹장 이런 것들을 듭니다. 흔적기관이란 건 뭐예요? 진화론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하등한 동물로부터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조상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관이었는데 좀 더 고등한 개체로 사람으로 진화하면서 그 기간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쓸모 없어졌고 뭐만 남았대요? 흔적만 남았다. 이래서 흔적기관이랍니다. 제가 이제 해부학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쪽은 이제 제가 전공입니다. 좀. 자, 요게 골반뼈가 있습니다. 골반 밑에 요게 보면 무슨 뼈죠? 요거를 한자로 미골이라 합니다. 밑자가 무슨 자인지 아시죠? 꼬리 밑자. 예. 꼬리뼈입니다. 자, 꼬리뼈가 흔적기관이라고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진화론자들이 가르쳐요. 자, 그러면 꼬리뼈가 기능을 안 하겠죠? 흔적만 남아있잖아요? 자, 뼈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자,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의 형태를 갖출 수 없겠죠? 자, 두 번째, 뼈가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뼈에 누가 붙죠? 근육이나 인대가 붙죠? 맞습니까? 근육이 여기 뼈에서 붙어가지고 팔굽 관절을 지나가서 여기 붙어요. 근육이 수축하면 발굽이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근육이나 인대가 붙는 부착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뼈의 아주 중요한 기능. 자, 그런데 골반 바닥에 근육들이 있는데 그 골반 바닥의 근육들이 대부분 어디에 붙을까요? 꼬리뼈에 붙습니다. 자, 골반 바닥 근육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네, 제가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가스가 차는데 참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자, 힘 빼세요, 이제. 뭔가 골반 바닥에서 뭉클하게 펼쳐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이고. 자, 소변이 내려오는데 참아보세요. 참으셨어요? 자, 힘 빼세요. 뭔가 뭉클하게 했다가 싹 사라지는 게 느껴지나요? 예, 그것을 골반 바닥 근육이라고 합니다. 골반 바닥 근육은 대소변 행위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그 해부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그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쓴 해부학인데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인간의 꼬리뼈는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과 인대들이 붙는 뭘 제공한다고요? 결정적인 접촉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꼬리뼈는 흔적기관이에요? 흔적기관 아니에요? 분명하게 기능하는 유용한 기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장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좀 오해하는 게 맹장은 사실은 큰 창자, 대장의 이 부분, 시작되는 부분을 맹장이라고 해요. 근데 일반인들이 맹장이라 하는 거는 요게 맹장 밑에 달려있는 요만한 기관이 보이나요? 요게 이제 벌레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붙였죠? 충수돌기, 벌레 충자를 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거를 그 흔적기관이라 가르쳤어요. 근데 이 흔적기관이란 건 이제 더 이상 지금 기능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뭐예요?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뭐가 생기죠? 염증이 생기고 맹장염이 생기잖아요. 맞죠? 맹장염 빨리 처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복막까지 전이 되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의사분들이 개복을 할 때, 특별히 복부 쪽을 열어서 수술을 할 때 서비스로 뭘 잘라준 거예요? 이 충수돌기를 잘라줬어요.
왜냐니까 기능도 안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맹장염 걸려서 가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뭐 간수술, 뭐 위수술 이런 거 할 때 이 충수돌기를 잘라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분들에게서 질병에 더 잘 걸린다 하는 보고들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더 연구를 해봤더니까 사람의 충수는 뭐에 중요하다? 면역 체계에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게 밝혀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화론자들이 이걸 자꾸만 쓸모없는 기관으로 자꾸 취급하려 하는데 더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기능하는 기관이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진화론자들이 한 50몇 가지를 이게 흔적기관이라 제시했는데요. 큰일 날 소리예요. 자, 흔적기관이라면 뭐예요? 기능 안 하니까 없어도 되겠죠? 혹시 다 떼내면 큰일 나십니다. 뭐 예를 들면 갑상선을 흔적기관이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상선은 신진대사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해서 목이 좀 이렇게 여기가 붉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부어요. 그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갔더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이 됐어요. 자, 만약에 이게 진짜 흔적기관이면 뭐 하면 될까요? 떼내면 되잖아요. 떼내면 한평생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건 신진대사에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런 거 떼내면 큰일 나요. 뇌하수체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 뇌하수체도 흔적기관이라는데 아닙니다. 뇌하수체 떼내면 그 안에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서 수많은 질병을 양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무슨 기관이에요? 목적에 맞게끔 기능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이하석, 중간단계 하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종애기원의 책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만일 나의 이론, 진화론이 점진적인 변화에 의한 진화가 사실이라면 한 종에서 좀 더 복잡해지고 고등한 종으로 조금씩 변화됐다 하죠. 점진적인 진화. 자, 그런다면 수많은 뭐가 있어야 할까요? 중간단계 변이종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중간단계 하석 또는 전이하석이라 합니다.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종애기원에 썼어요. 자, 종애기원에 가서 한번 42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가면 진화론의 그 난제가 나옵니다. 진화론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 그런데 자, 한 종에서 더 복잡한 종으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돼서 갔다면 중간단계 하석이 많아야 할까요? 적어야 할까요? 세상에 발견되는 하석들이 다 차고 넘치는 것들이 다 중간단계 하석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다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중간단계 하석이 없는 거예요. 다인이 이 이론을 얘기할 때. 그래서 다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중간단계 하석을 찾아본 그런 과학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단계 하석이 거의 없지만 앞으로 100년이나 150년이 지나면 수많은 중간단계 하석을 발견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이 예언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 안 됐습니다. 자, 먼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과학자들이 중간단계 하석이라고 제시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뭘까요? 시간이 점점 더 연구가 되면서 그 중간단계 하석 아니다. 폐기의 역사를 겪고 왔습니다. 자,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시조새 하석이 그나마 남아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진화론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중간단계 하석 거의 제시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시했다가 과학자들이 더 연구하니까 중간단계 하석이 아니라고 내려놓게 된 거예요. 또 올렸다가 내려놓고 지금 시조석이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자, 시제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조새는 이 공룡과 같은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되어가는 중간 단계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뭐예요? 새 중에 무슨 새라고요? 시조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시조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조새의 특징을 보면 부리에 이빨이 있습니다. 공룡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날개에 발톱이 있습니다. 공룡의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 시조새에는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죠. 요거는 뭐의 특징이죠? 새의 특징. 가만히 보니까 공룡의 특징도 갖고 있고 새의 특징도 갖고 있죠. 그래서 중간단계 하석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책, 뭐 유치원 아이들 책 이런 책에 읽어보면 시조새는 뭐예요? 공룡에서 새로 진화해가는 단계죠. 그러니까 깃털이나 날개는 있지만 잘 난다 못 난다. 잘 날지 못하는 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 잘 나는 새인지 잘 날지 못하는 새인지 뭐만 보면 알까요? 조류학자들이 날 수 있는 새인지 못 나는 새인지 깃털만 보면 압니다. 자, 깃털에 보면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죠? 짧은 깃털이죠? 이쪽은 길죠? 맞습니까? 자, 길이가 대칭적이에요? 비대칭적이에요? 예, 비대칭적인 깃털을 가진 것만이 공기 역학적으로 뜰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깃털이 있어야 공기를 가르고 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페두시아라고 하는 조류학자인데 그분이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충류에서 조류까지 진화를 보여주는 화석은 전혀 없다. 시조새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완전한 뭐다? 새다. 왜냐하면 그것의 깃털이 공기 역학적으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하여 날 수 있는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조류학자들 깃털만 보면 알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조새는 무슨 깃털이에요?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는 완벽하게 잘 나는 새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그 오래전에 깃털만 보면 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욥기 3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자, 타조는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잖아요. 자, 학은 잘 날죠? 맞아요? 그러니까 타조는 즐거이 날개는 치지만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면 같은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 타조의 깃털은 대칭적인 깃털입니다. 학의 깃털은요 비대칭적인 깃털이에요. 뭐만 보면 알아요? 깃털만 보면 잘 나는 새인지 잘 날지 못하는 새인지 성경에서 알 수 있다고 3,500년 전에 기록해놨는데 지금 이제 과학자들은 1979년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국제 시조새 학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시조새는 날 수 있는 새의 일종이었으며 근대 새의 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시조새 논쟁이 일어났어요. 혹시 아시나요? 9시 뉴스에 2번이나 나왔는데. 바쁘시죠?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과학자 131명이 시조새 연구와 관련된 외국 논문들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교과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출한 내용이 뭐냐? 과학책에 실린 시조새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중간 단계 하석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데 교과부 관리가 시조새가 중간 단계 화석인지 아닌지를 결론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분이 참 잘하셨어요. 과학자들이 보내준 청원서를 두꺼운 것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제본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융합과학 교과서를 만드는 7개 출판사에다가 보내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교과부에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 청원서에 대해서 출판사의 집필진들이 답변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받아가지고 전부 답변서를 보내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스캔을 해서 올린 겁니다. 교학사 잘 아시죠? 교학사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자기들은 인지했대요. 그럼 실지 말아야죠. 또는 뭐예요? 실더라도 뭐라 해야 돼요? 아직까지 논쟁이 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하잖아요. 인지해서 교과서 내용에는 시조세 관련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무슨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시조세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시조세 그림을 그려놓으면 학생들은 무슨 오해를 할까요? 아, 시조세가 중간 단계 하석이 맞구나 하는 오해가 생기겠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은 청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굳이 그림을 넣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돼서 교과서에서 그림을 삭제할 예정이다 하는 답변을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성출판사에서도 삭제하겠다. 천재교육에서도 삭제하겠다. 상상 아카데미에서도 삭제하겠다. 자, 7개 출판사에서 삭제 결정을 몇 개 출판사에서 내렸을까요? 6개 출판사에서 내렸어요. 1개 출판사만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수님들이 시조세가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청원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삭제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혼미케 했다는 얘기는 아주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아주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단이 진화론이라는 이 과학적 이론,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고서도 뭐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류 진화의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중학교 3학년 과학교과서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암기하고 시험을 해야 돼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자바 원인을 거치고 네안데르탈인을 거쳐서 현생 인류로 진화해왔다 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진화론이 맞다면 사람 누구를 닮았대요? 원숭이 닮았다는 거죠, 실제. 자, 근데 성경이 맞다면 사람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받아들이면 존귀한 인간이 뭐로 전락돼요? 동물 중에 하나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만물의 으뜸이요, 창조의 목적인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런던 동물원에서 2005년에 포유류 전시회를 했습니다. 무슨 전시회예요? 포유류 전시회를 했는데 원숭이 우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원숭이, 침팬지 우리. 침팬지 우리 옆에다 무슨 우리를 만들어놨을까요? 사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변인이 뭐라 합니까? 이 행성 안에서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리려고 이 전시회를 준비했다. 진화론은 계속 인간은 뭐 중에 하나다? 동물 중에 하나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한 하석이 한 40%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머리는 작지만 원숭이처럼 작지만 이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걷는 직립하는 유인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근데 과학책에 안 실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몸통과 다리뼈는 얼마나 떨어져 있었대요? 3km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조합해서 한 주인으로 엮은 거죠. 3km 떨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부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보니까 긴 팔은 뭘 닮았대요? 침팬지. 턱은요? 침팬지 턱. 대퇴골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성형이기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별명을 붙였는데 루시라고 붙였습니다. 자, 다리는 뭘 닮았대요? 뇌 용량은요? 자, 그 다음에 등 근육을 보니까 뭐예요? 나무에 사는 동물 거예요. 자, 손은요? 침팬지.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전부 다 특징이 뭘 닮은 거예요? 침팬지를 닮은 겁니다. 2000년에 사이언스지에서 스톡스테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런 결론 내립니다.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뭐로 걸었대요? 자, 주먹으로 걸었다는 얘기는 네 발로 기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발로 섰다는 거예요? 네 발 동물이다 하는 거죠. 자, 근데 같은 해에 네이처지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캐비넷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캐비넷 열었더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뼈들이 있었다 이 얘기죠. 앞불사 루시는 전형적으로 뭐로 걸었다? 주먹으로 걷는 모습이었다. 자, 그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두 발로 직립했던 유인원입니까? 아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발로 걸었던 침팬지였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안데르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안데르탈인은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발굴됐어요. 특별히 그 북부 유럽 쪽에서 많이 발굴됐습니다. 처음에는 원숭이 같은 외모로 그렸습니다. 머리는 작고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는 유인원으로 표시했어요. 근데 많은 그 네안데르탈인 머리뼈 화석이 발견이 되면서 머리 용량을 측정했더니까 우리 인간들의 평균보다도 어때요? 약간 좀 커요.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작은 머리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그 학교에 가면 그런 클럽이 있잖아요. 대두 클럽.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반이 형성이 되면 이 머리가 큰 친구들을 대두 클럽이라 해서 이렇게 클럽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들은 우리 평균보다 조금 더 머리가 큰 뭐예요? 오늘날로 보면 어느 클럽에 들어가는? 대두 클럽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원시적으로 그렸는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장신구를 사용했고 바늘을 사용했고 악기 연주를 했고 동굴 벽화를 남겼고 언어를 사용했고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땅에 매장하는 매장법을 썼습니다. 자, 네안데르탈인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문화입니까? 다른 문화입니까? 네, 같은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네안데르탈인들 그 뼈 옆에서 발견했던 피리입니다. 그 피리에 이제 구멍이 있는데 이걸 이제 연구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세 개의 음표들은 틀림없이 온음계적인 표현이며 따라서 현대 음악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뭐하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바늘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옷을 기버 입었습니다. 다른 그 논문에서도 네안데르탈인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죠.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을 현대인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보행상으로 걷는 것으로 보거나 활동하는 것으로 보거나 지적인 능력으로 보거나 언어 능력으로 볼 때 분명한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이 현대인보다 열등하다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었다. 자, 네안데르탈인은 완벽한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그 네안데르탈인이 많은 지역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뼈의 구조라든지 이분들의 문화가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안데르탈인 그 박물관에 있는 마네킹이에요. 네안데르탈인. 자, 유인원입니까? 사람입니까? 이걸 보고 유인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에 가면 다 유인원으로 보일 겁니다. 네. 저는 이 마네킹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지 않습니까? 저하고 굉장히 닮은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독일에 있는 네안데르탈인 박물관에 있는 네안데르탈인 전시한 그 뭐예요? 모형입니다. 어떻습니까? 유인원입니까?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을 유인원이라 하면 오늘날 에스키모는 다 유인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 사고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인 것입니다. 1990년대에 타임지에서 이 창조와 진화의 논쟁을 여러 호 실었어요. 그때 그 인류 진화에 대해서 다루면서 타임지에서도 과학자들의 그 인터뷰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적인 정보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한낱 뭐에 불과하다고요? 상상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죠. 중간 단계 화석은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어려움을 제공한다. 중간 간격을 채우는 화석이 부재하다. 이걸 누가 썼을까요? 이분은 다 진화론자들입니다. 진화론 과학자들이 다 쓴 논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이처지에서도 최근 논문입니다. 거기서도 뭐라죠? 대진화는 다인에게 문제를 제시했다. 왜냐하면 수정을 거치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는 진화론적 원리는 어떠한 단계를 보여주는 전이 형태의 등장을 예상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하등한 동물에서 조금씩 변화돼서 더 고등한 동물로 진화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조금씩 수정을 거치면서 고등한 동물로 갈 거다는 거죠. 이게 진화론자들의 아이디어죠. 자, 그렇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중간 단계 가서 무지 많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직까지 자연 속에서 그런 전이 형태는 거의 없다.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예. 파충류에 비늘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새로 바뀌려면 깃털이 있어야 되죠? 그럼 비늘에서 깃털로 바뀌는 중간 단계들이 있어야 되겠죠?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깃털이 나타나면 완벽한 깃털을 갖고 있는 생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종과 더 높은 단계의 종들 사이에 전이의 증거는 없는 뭐로 나뉜다고요? 간격으로 나뉜다. 결국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새를 종류대로, 물고기를요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요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중간 단계의 변화에 대한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거는 넓은 간격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왓슨이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쓴 책을 읽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은 동물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래. 동물학자들이 대부분 진화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화가 실제로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나 또는 논리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진화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거나 또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진화론 믿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 믿지 않으면 이제 뭘 믿어야 돼요? 우연히 저절로 모든 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창조됐다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대안, 즉 특별한 창조를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뭘 받아들인대요? 진화론 받아들인 겁니다. 자, 여기에 리차드 도킨스가 있습니다.
지금 런던에서 캠페인하고 있어요. 무신론 캠페인. 자,